안녕하세요. 랜드프로 부동산 콘서트 만원의 행복 특강을 오늘 하게 될 이재문입니다. 요새 워낙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3월 초에 잡혀있던 것이 지금 이제 4월 이렇게까지 연장이 됐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또 그 한국 경제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요. 애초에 공지됐던 내용 중에 일부를 변경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어디에서 발생됐든지 간에 그 영향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의 중요한 경제축 중의 하나인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진단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3시간 강의는 그런 기조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화장실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나가셔갖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이제 그 2020년 부동산 경기 전망과 시장 흐름 예측, 이제 이렇게 해서 애프터 코비드 19로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잘 살까 하는 어떠한 본질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바람이 있는데, 강의 시작 전에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타이틀이 이제 존 소프릭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 한 권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에서 톰 콜리의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 2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면 꿈은 언젠가라는 생각에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들의 언어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언젠가는 나도 뭐가 되겠지,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말고 그 막연한 기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으면,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7시간 안에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신속력과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만이 부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결코 돈을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보다는 커다란 명분을 쌓고 그 명분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가운데에서 돈은 자동적으로 굴러온다는 얘기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에 내가 남들하고 조금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적성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이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는 고집스럽게 유지를 해야죠. 목표를 자주 바꾸면 안 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고집하지 말고 전략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했을 때 어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또는 부자들의 행동에 내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첫째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내가 이거 뭐를 해서 될까 안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회의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해로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단 4%만이 성공한 사람들하고 친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96%는 타인이 성공한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담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부를 신앙처럼 모십니다. 그래서 부자 친구하고 사귀려고 하고, 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라는 어떤 성공 전략이라든지 경험에 대한 그거는 엄청 진지하게 들으려고 그러고, 재테크에 대한 어떤 공부, 이런 열정들이 무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95%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목표가 없다라는 거하고도 같습니다. 결국에 목표가 없는 삶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탈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95%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글로벌 부자들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책은 뭐 1억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이런 책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어진 책들, 인문학과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책을 끊임없이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 한 권을 사서 늘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도 좀 더 어려운 제목의 책을 들고 다니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책을 들고 다니는 그 자체가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의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휴일날 여기 나와서 강의를 듣고 뭐를 하는 거는 내 내심 속에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그 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속물 취급하죠. 근데 나는 내면적으로 나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 그런 이 갈등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학문, 부자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제왕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에 부라는 거는 제왕이고 제왕이라는 것을 내가 거머쥐었을 때 비로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부자라는 거에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맨 앞에 이제 진정한 부자란 진정한 돈을 쓸 자유와 그 다음에 쓰지 않을 자유가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 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부자죠. 근데 돈을 막 법니다. 돈을 벌고 뭐를 벌고 해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자가 된 사람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생각하죠. 세계적으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돈을 버는 과정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살인도 많이 하고 남의 거를 뺏고 약탈하고 쫓아내고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된 그 록펠러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특히 언론에서는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됐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록펠러한테 물어봅니다, 기자가. 당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데에는 3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럼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운이 가장 좋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험도 방금 전에 본 거가 나오면 시험을 가장 잘 보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운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운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눈치 빠른 기자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질문을 물어보니까 세 번째도 운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접근했습니다. 그 틀리게 접근한 것이 무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내 인생에서 언젠가 그 운이 올 거라는 거를 나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다가오는 내 운을 내가 거머쥐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부단히도 노력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한테 다가온 운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거머쥘 수 있었고 그 거머쥘 수 있었으며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어디에다 기부하겠다? 사회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벌은 부를 사회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운이 현재까지 내가 살면서 아차 하고서 놓쳤을 그런 운도 있을 수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나 오는 그 운을 내가 어떻게 거머쥐고 내가 이걸 쥔 다음에 나한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서라는 거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을 때 나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과연 중개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중개업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실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자영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거는 공무원을 기반으로 하는 월급쟁이지. 어쨌든 돈은 나오지만.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중에 하나가 광기와 패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신분이 있는데 경제학자로서도 되게 유명하죠. 경제학자로서도 유명하고 영국 조폐공사. 당시에 영국은 금융의 최선진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영국 조폐공사의 사장을 지낸 분이 바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주식에 눈을 뜹니다. 최근의 상황과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죠. 반대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0파운드, 한 주당 1000파운드 하는 이 주가가 7000파운드에서 10,000,000파운드까지 올라가니까 약 7배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이 7배 가까이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뉴턴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또는 경제학자로서의 손색이 없어. 그리고 우리 영국을 위해서 조폐공사 사장을 지내는데도 문제가 없어라는 얼마나 많은 칭송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개인이 여기서 멈췄으면 괜찮았는데 미래 예측을 잘못한 거죠. 미래 예측을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몰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은 돈 7,000파운드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겁니다. 배팅을 했죠. 배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회사가 없어집니다. 97%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 폭락을 한 상황에서 회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한때는 자기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칭송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의 실패, 하나 투자했던 거를 잘못 실패함으로 인해서 쪽박을 찬 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명성에 금이 간 거죠. 근데 그냥 물러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고 내가 그래도 거물인데 내가 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남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니까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광기.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자산시장이 버블링이 되면 그 버블링이 된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기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비이성적인 과열에서는 뭐가 움직이냐면 심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못 사서 안달을 하는 거죠. 반면에 패닉은 순수하게 얘기하면 공포잖아요. 자, 이렇게 주식가격이 떨어져서 남의 주식회사의 주식이 97%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파산으로 갔다라면 일어나지 못한 거죠. 일어나지 못하면 뭐는 빠지게 돼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에서 부동산을 판단할 때는 광기와 패닉이라는 용어로 대변을 하는 겁니다. 흥행기, 쇠퇴기. 그것이 지금까지 지구촌 경제에서는 늘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늘 반복이 되어 왔다는 얘기는 이 위기가 지나가면 다음에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97년이 지나가니까 2007년이 왔고 2007년이 지나가니까 2020년이 왔어요. 2020년이 지나가면 또 오겠죠.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이 틈새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는 늘 이것이 있다 없다 라고 해서 과거 사례를 우리가 분석하고 과거 사례를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비평점이라든지 비판점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투자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2014년, 2015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39%나 빠졌는데 39%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증가하지 않았냐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전세로 살을래. 그래 저축이나 하고 살지. 이런 사람.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 필요가 없어. 난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그분은 자산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바닥을 볼 줄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때 누가 사들였냐면 강남의 부자들이 사들인 겁니다. 반대로. 그럼 이 지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주택가격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투명해졌지만 이때는 조금 덜 투명해졌죠. 거래량이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모든 거를 만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디테일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뭐냐 하면 보면 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뭐로 볼 수 있냐 하면 저축으로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축 지표가 확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죠? 개인이 저축을 하고 있던 아니면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던 그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선도적 투자자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겠구나. 앞으로 투자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한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2014년이에요. 2014년에서 2015년 정도가 됐고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1번, 2번. 자, 여러분은 1번을 바라십니까? 2번을 바라십니까? 의사 표시잖아요. 그죠? 강사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교류가 안 되면 강의가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1번을 바래요? 2번을 바래요? 2번. 2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1번. 뭐 반반입니다. 근데 20년 이후가 어떻게 될까? 자, 1번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1번이 될 거라고 판단해야 되고 2번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2번이 될 거다라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그 확신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방송에서도 나가고 어디가 나가면 저는 이제 좀 비판론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주의자들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지만 그 시장주의자들의 지금 최근의 대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는 안 살아날 거래.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야. 야, 이게 뭔 소리래?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자, 3번처럼 될 거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 다음에 그려지는 형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지. 이걸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L자형이라고 얘기하고 일부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I형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가장 비정상적인 형태의 가능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있지만 이 코로나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이 블랙스완이라는 걸가 호주에서 발견됐는데 흑고니라고 얘기하죠. 흑고니가 발견되기 전에 유럽,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백조는 전부 뭐였어요? 하얀색이었어. 하얀색이었는데 호주에 가보니까 영국 사람이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는 검은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을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쇼크가 온 거죠. 패닉이. 그냥 패닉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쇼크가 왔기 때문에 이 쇼크에서 사람들이 견뎌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근데 지금 쇼크가 극복이 됐나요? 네?
한국과 중국에서만 난리치다가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돼서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지금 일본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런 것들이 국제 교류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과 중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면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서클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고 공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200몇 명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에 인식이 없지만 시각을 바꿔서 미국에는 지금 2만 명이 넘게 죽었고요. 이탈리아는 18,000명이 죽었고, 스페인도 18,000명 가까이 죽고, 프랑스도 지금 10,000명 가까이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10,000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좀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역이 차단되고 여행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를 통해 갖고서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 내게 되면 임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받은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대출받은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매로 오거나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면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급으로 받아요. 자, 저축을 하지 않고 주급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일주일 쓸 돈이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3개월을 밀리게 되면 무조건 집에서 쫓겨납니다. 경매로 집이 나오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미국이 미중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금리를 내려가고. 금리를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느냐, 양적 완화가. 저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가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누구나가 다 회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뭐는 없다. V자 반등 내지는 U자 반등은 어렵다. 또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2, 4분기 내내 6월까지 이것이 지속된다 그랬을 때는 이 리스크를 받아들이기에 글로벌 시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L자가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것이 있죠. 자, L자로 쭉 떨어지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간다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부자들도 돈이 많이 있고 현금이 많이 돌아와서 이 돈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현금이 순환되지 않고 다시 은행에 갇히는 역설이 생긴 겁니다. 역설이 생기니까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올라갑니까? 저축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꼼짝을 안 하고 기업에도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게에도 현금이 있고 대부분의 가게가 그런 것은 아니죠. 최근에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아직은 여기 어느 언저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한국적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들어오고 또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죠?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라는 거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역이 확대돼야 되는데 전부 다 뭐를 막았습니까? 다 교통도 항공도 막아놓고 배도 막아놓고 인적 교류까지 다 차단시켜 버렸으니 우리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수출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뭐 어디 7억이 떨어졌네, 2억이 떨어졌네, 그 다음에 1억이 떨어졌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중개업에 있으면 이 중개업에 있으면서 내 소비자들한테 주택을 사세요라고 권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권하려면 상당히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그 근거가 없이 잘못 전하게 되면 결국에 나는 고객도 잃고 나중에 욕까지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미래가 바로 뭐예요? 애프터 코로나 코비드라고 얘기하죠. 코비드19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투자업계에 상당히 괜찮은 말이 있습니다. 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를 사야 할까요? 네? 네, 커피까지는 잘 맞추셨는데 이제 상황인식이 반대적 상황을 하신 거예요. 커피는 고산지대에서도 자라지만 열대우림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죠.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열대우림 지역을 갖고 있지만 커피 생산국의 세계적 순위에 들어오는 국가들입니다. 자, 열대우림에서 잘 자라는 커피가 풍년이 된 거죠. 뭐 때문에? 열대우림이니까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 인도네시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베트남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거는 그 해의 커피가 풍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풍년이면 커피 원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죠. 근데 스타벅스는 세계 최대의 무슨 회사죠?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 회사잖아요. 스타벅스라는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최대의 회사가 커피가 풍년으로 인해서 원가가 하락한 이 커피를 산다 그러면 뭐가 극대화될까요?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자,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얘기는 그해 주주총회를 통해 갖고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브라질에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주식을 사러 가야지. 그리고 6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그해 무슨 해가 끝나니까 이사회가 끝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브라질에 비가 안 내렸대. 브라질에 역대 최대의 가뭄과 역대 최대의 산불이 나서 지금 브라질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우제를 지낼까? 내가 이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들었어. 이거는 들었으니까 비가 내렸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역대 최대로 가뭄이 들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우제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는 죽어도 사기 싫고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이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스타벅스 매장을 가보면 압니다. 반대적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커피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으면 뭐 커피 원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원두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스타벅스 이익은 최악이 됩니다. 최악이 되면 주주한테 돌려줄 이익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의 이사에서 나는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돼요? 잘리지. 잘리니까 누구는 스타벅스의 대표이사는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해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대체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립톤이죠. 홍차.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에 갔을 때 홍차에 대한 홍보문이라든지 홍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해는 내가 뭐를 보지 않아도 뉴스를 보지 않아도 아 스타벅스가 지금 힘들겠구나. 자, 스타벅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브라질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서 투자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립톤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스타벅스의 이익이 최악으로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도적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도적 투자자는 뭐냐면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그 반영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를 예측해서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손님이 기다려주나요? 아니 내가 이거 저기 좀 있으면 떨어질 건데 사장님 이거 좀만 기다려요. 몇 달만 기다려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사잖아. 그러니까 손님은 인내가 없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간에 어떤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이 생일을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한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나는 투자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교재 내용을 뒤죽박죽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내용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때가 97년이라고 보고, 요때가 2008년이라고 보고, 요때가 2018년서부터 2020년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언저리에 이렇게 다시 그려지겠죠. 들어가기 전에 위기하고 불확실성을 계량을 한다라면 어느 게 더 엄중할까요? 위기가 더 클까요? 불확실성이 더 클까요? 위기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더 클까요? 이게 더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네, 불확실성이 현재 크죠. 지금 우리는 많은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듣냐면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얘기가 바로 블랙스완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훨씬 출렁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리스크. 대한민국이 내가 태어나서 50년이 넘었는데 그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 위기는 생활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교통사고도 위기일 수도 있고 단지 그 위기를 어떻게 하냐면 즐기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위기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위기를 회피한 사람은 저축 성향이 있고 위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위기를 보면 그냥 자기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겠죠. 근데 위기라고 얘기를 들은 순간 많은 사람들은 호전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그리게 됩니다. 그 결국에 뭐냐면 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계량할 수 있다라는 거,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선생님하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러시안 룰렛 게임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총에 총알이 한 발 들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총이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이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러시안 룰렛 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단지 나는 내가 이분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내가 룰렛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즐기죠. 위험을. 목숨 걸고서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러시안 룰렛 게임 같은 거 안 해. 너 다 가져.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피하는 거지.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6분의 1 확률로 계속 죽을 수 있겠죠. 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결국에 우리 둘 다 누구 중 하나가 죽는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바로 위기적 상황이라는 거죠. 단지 즐기느냐 즐기지 않느냐 그리고 회피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불확실성은 뭐냐 하면 저하고 선생님하고 가만히 있는데 오셔가지고 총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야, 니네들 게임 한번 해봐.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왜? 그 총에는 총알이 6알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알이 하나도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총이 우리 둘이 있을 때 누군가의 총을 꺼낸 게 아니라 제3자가 줬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은 누구만 알아요? 전지적이신 총을 주신 분만 아니까 내가 그 게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 가중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상황 하에서는 관망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문제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주가가 2200을 달리다가 147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1800 정도 회복하는 이 단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 투자 적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대기 자금이 한 43조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23조 원 정도를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1800까지 올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꼬꾸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다 깡통이 돼버립니다. 오죽했으면 금감원에서
주식 사지 마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돼요? 내일 시장만 열리면 어떻게 돼? 난 또 가서 사야지. 아, 왜? 주식은 우량주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벌어. 그 논리는 내 돈으로 했을 때. 내가 한 10년 묵혀놓으면 되죠. 삼성전자 사가지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아. 근데 그 10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관망을 해야 되는데. 관망을 하지 않고 섣불리 투자 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거.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내가 살 물건이 없겠냐고. 내가 살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이 쏟아지는 시점이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지표들을 내가 접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투자 행위는 결국에 나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위기로 최소한 대한민국의 10%에서 15% 이상의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 전락하게 되면 그 10에서 15% 정도의 중산층이 자산을 잃어버리면 그 15%의 자산은 누구한테로 돌아갈까요? 나한테로 와야지. 그래야 내가 중산층에서 어디로 가요? 상류층으로 가지. 대한민국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기회가 이제 어쩌면 우리 기회에서 마지막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사건을 2개를 만들어줬어요. 한국적 상황에서. 바로 IMF와 그 다음에 2008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시 위기가 왔는데 위기 플러스 알파가 생긴 게 이게 코로나19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여기가 보인다. 부동산 타임, 투자는 타이밍의 선택입니다. 그 타이밍을 내가 오판했다 그랬을 때는 최고가로 주택을 사는 거고 그 타이밍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내가 언제 사는 거예요? 최저가 언저리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 행위고 그 한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부담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와 싸워야 돼요? 가짜뉴스하고 싸워야 됩니다. 한국경제에서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1억에 거래됐다라는 이 뉴스 한마디가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슨 효과를 일으켰냐면 앵커링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앵커링이 뭐죠? 앵커가? 도시잖아요. 도시 깔리면 어떻게 돼? 배가 안 움직이죠. 그리고 배가 표류하지 않게 만드는 게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 잘못 작용을 하게 되면 후크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쫙 끌고 나갑니다. 바로 그 앵커링 효과 때문에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2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실거래가 신고가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가짜 계약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택 가격은 그때 그 열광을 해서 샀던 분들은 이번에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이제 그분들은 재앙을 만난 겁니다. 아이, 설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되는데 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 있어? 맨날 올랐지. 그죠? 근데 부동산만 올랐을까요? 물값은 안 올랐나요? 우리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는 사람들은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어. 근데 지금 편의점에서 많은 물은 휘발유 값하고 같잖아. 휘발유가 더 싸요. 경유 1,000 얼마밖에 안 하는데 물은 어떻게 돼? 1리터짜리인가 2리터짜리 1,500원 하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제가 어렸을 때 버스 5원에 타고 다녔거든요. 자, 5원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버스비가 2,200원인가 그렇잖아요. 자, 2,000원이라고만 계산하면 몇 배가 올랐습니까? 예? 몇 배가 올랐지? 400배가 올랐잖아요. 주택가격이 지난 40년 동안 400배가 올랐을까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4,400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에서 지금 40억이라고 치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올랐잖아.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 이하였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택을 못 사고 주택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할까요? 실제로 부자들 봤어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주택을 사서 부자가 됐을까요? 땅을 사서 부자가 됐을까요? 땅을 사서 부자가 됐지, 집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다주택자 말고는 없는데 그 다주택자도 한번 까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자산은, 자유시장경제주의 하에서의 모든 자산은 반드시 뭐한다? 오른다. 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동산이, 주택이 가격 조정을 거쳐갖고 오른다라는 거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현상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팩트 체크가 언제는 안 되냐면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 다 미친놈들이거든. 이때는 누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할까요? 광기를 부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주택시장만큼은 예측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업에 있든 내가 투자자의 신분으로 있든 이것만 예측할 수 있다라면 남들보다 엄청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는? 투자의 타이밍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의 타이밍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를 바라냐 하면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열광할까? 첫째적으로 기본적인, 하나를 내면 하나를 받고, 하나를 내면 하나를 벌고, 둘을 내면 둘을 버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월급쟁이입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월급이 올라가면 조금 더 소득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하겠죠. 항상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열심히 다녀봐야 내가 뭐 모이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년 퇴임해봐야 그냥 몇 억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열심히 절약해서 집 사고 뭐 사고 했다라면 괜찮죠. 자, 이게 첫 번째, 급여자들의 생활 패턴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늘상 볼 수 있죠. 이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집을 언제 사야 돼? 자, 이분들은 어떨까요? 자, 하나를 냈더니 이렇게 올라요. 둘을 냈더니 어떻게 올라? 셋을 냈더니. 그 다음에는 늘지를 않아. 어디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자영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돼요. 왜냐? 내가 식당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인구가 100만 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매출을 늘리는데 제한이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못 늘리잖아. 그러니까는 자영업을 했을 때 가장 짭짤한 시기는 요 시기라는 거죠. 자영업해서 한 3년에서 5년 안에 영업 기반이 마련되고 손님들이 와서 번호표를 뽑고 뭐를 막 해요. 근데 주변에 또 하나 비슷한 식당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데 뭐는 오르고 있는 거야? 급여가 오르고 있고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뭐를 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자영업 들어와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중은 외국의 수십 배입니다. 수십 배 자영업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경쟁을 치러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오픈카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룰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게 되고 싶은 거야. 저거 두 개 되고 싶지 않죠? 이게 되고 싶,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땅을 투자했더니 20만 원짜리 땅이 1,500만 원이 됐어.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 갖고 수용이 되고 수용 옆에 있는 땅을 봤더니 뭐가 됐냐면 1,500만 원 가까이 올랐더니 이분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또 아파트를 샀는데 4천만 원에 샀어요. 4천만 원에 샀는데 내가 40년 갖고 있었더니 현대아파트가 40억이 됐어. 그럼 벌었죠. 내가 40년 갖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런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40년 동안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많이 투자 이익을 받는데 그분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 기준에서 이제 제가 추론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가주택 점유율이라는 게 있죠. 자가주택 점유율은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강남구, 강남 상구의 평균 자가주택 점유율이 34%입니다. 34%라는 거는 강남에 사는 100명 중에 34명만 내 집에서 살고 나머지 64명은 임차인이라는 거죠. 이 기준을 똑같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비하면 34%는 누가 살고 주인이 직접 살고 나머지 66%는 뭐다? 임차인이다. 그러면 손바뀜이 됐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미 서울은 임차인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